이제 문헌연구법입니다. 자,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은 되게 이질적인 연구 방법이죠. 문헌연구법은 일단 2차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봐봐. 일 차 자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직접 만든 자료를 1차 자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1, 2학년 때 지리 쪽 혹시 하신 적 있으신 분? 그러니까 왜 지역조사 방법 얘기할 때 실내조사, 실외조사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실내조사는 뭐고요? 남이 해놓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자료 조사하는 거죠. 실외조사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차 자료는 내가 만든 거고요. 2차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남이 만든 겁니다. 2차 자료는 누가 만든 거 갖고 한다고? 딴 사람이. 문헌연구법은 특이하게도 애초에 뭘 하는 게 아니라 1차 자료, 즉 내가 직접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 갖고 하는 연구 방식입니다. 문헌연구는 뭘로 해요? 네, 2차 자료 갖고 합니다. 2차 자료가 중심이 돼서 연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방식하고 다르죠. 여러 가지 연구 방식하고 방식이 다른.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고, 특징 보시면 당연하겠지만 되게 재밌는 건데, 문헌 연구는 양적 실증적 연구 방식이랑 질적 해석적 연구 방식에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통계 자료를 쌓아놓고서 그 통계 수치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좀 뜬금없어 보이시지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하는 바를 찾는 거는 직접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참여 관찰을 해서 얻은 자료 있죠. 그러니까 그 관찰 결과잖아. 그 관찰 결과를 항목을 분류한 다음에 통계를 냅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참여 관찰을 한 5년 했으면 5년 동안 참여 관찰을 하는 동안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이가 버럭 화를 냈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부족민이 화를 내지 않았으며 이런 선물을 줬을 때 부족민은 이렇게 반응했고 이런 선물을 줬을 때 부족민 이런 것들을 목록화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통계 낸다 했잖아요.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슨 연구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1차 스탯을 가지고 1차 자료를 가지고 항목 분석 후 통계화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문헌 연구에서는 이걸 가지고 양쪽 연구 가신 거죠. 이해가요? 이걸 갖고 뭐 했어? 실증적 연구 간 거지. 얘는 통계 자료 갖고 의무 분석한 건 양쪽 자료 가지고 분석해 갖고 실적 연구 가신 거죠. 이게 자유로워요. 문헌 연구의 최고의 장점이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문헌 연구는 그리고 또 하나 최고의 장점. 거기 장점 보시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요. 왜? 남이 해놓은 걸 보잖아. 남이 해놓은 걸 보니까 내가 그 1차 스탯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자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료 조사 다 돼 있는 거 분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 단계가 생략되는 거지. 연구 과정에서. 이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하냐? 문헌 연구를 왜 하냐?
문헌 연구를 하는 이유는 문헌 연구에서 세팅을 해놔야 1차 자료가 연구가 된 것들을 또 연구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강원도 횡성에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헌조사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한우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내가 봐서 또 하면 뭐 되는 거예요? 진짜로? 중복 연구되고 까딱하면 이게 중복 연구가 뭐가 무섭냐면 까딱하면 중복 연구는 뭐 논란이 휩싸일 여지가 높아요? 표절이요. 데이터가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연차가 다르니까 완전 똑같진 않지만 왜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논문 그 원고 있잖아. 그거 그대로 긁어 갖고 갖다 붙이면 몇 퍼센트가 문장이 똑같은지 분석하는 거 나오지. 그래서 10% 이상 동일한 문장이 나오면은 그거 표절로 아웃이야. 동일 문장 10% 이내에 나오면 이상 나오면 아웃. 논문 바로 표절로 딸려. 그 누구지? 왜 꼭 그 대통령 선거나 이럴 때 되면 그 표절 논란이 꼭 나오죠. 그분은 엄청 그냥 거의 갖다 그냥 컨트롤 C, N, 컨트롤 V던데 주어는 없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자, 아시겠죠? 이렇습니다. 아, 그거 말고도 그 논문 표절 사례는 너무 많아갖고. 근데 이게 논문을 써보면 진짜 쓰기 싫어. 진짜 쓰기 싫어. 심지어 난 대학원 논문 쓰지도 않고 난 대학 졸업 논문만 썼는데 짜증나는데. 석사 논문까지도 그래도 할만하대요. 그렇게 학문적 수준이 높은 논문은 아니니까. 박사는 와 미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박사를 달고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흔히 말하는 노예 지구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문헌 연구는 자 시간과 비용 절약에 시공을 초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요. 그쵸? 남이 만든 자료면 그게 200년 전 자료든 300년 전 자료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 되는 거지. 난중일기 갖고 이런 거 안 될 것 같습니까? 난중일기 갖고 이런 거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난중일기에 나온 날씨와 그 해전이 일어난 기록들만 모두 통계될 수 있죠. 안 내는 게 안 될 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을 분류해서 분석해서 얻은 이순신 장군 전투의 특징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특징 연구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다음에 정보 수집이 편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연구 동향 파악하기 쉽고요. 자, 단점 볼까요?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 문헌 연구는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1차 자료를 분석해서 만드는 2차 자료잖아요. 1차 자료가 엉망이야. 그럼 이 분석한 자료도 당연히 엉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역사책이라고도 말하기 거시기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한단곡인가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저는 사학과를 복수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기 고려 중세사 전공자로서 환단고기 같은 쓰레기 역사책 제가 어디서 역사책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역사는요 뭐 돼야 해요? 증명돼야 합니다. 그게 문서로 크로스 체크돼서 증명이 되든 아니면 문서 N 유물로 실제 있었던 일이 증명이 되든 이해가시나요? 누가 뭐래도 백제라는 나라 실제 있었던 게 증명이 되죠. 일본 역사에도 남아있고 우리 역사에도 남아있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 환단고기를 제가 한번 어거지로 다 읽어봤거든요. 거의 다. 그거 잘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정복했어요. 세계 정복했어요. 그 단군 조선 시대에 과연 세계 정복 청동기 시대 나라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의 1차 자료가 그런 오역과 왜곡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자료면 그렇죠. 이거 갖고 연구하면 결과는 엉망진창이 될 게 뻔하죠. 그러니까 좋은 1차 자료를 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 문헌 해석시 연구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이야 뭐 늘상 그런 거고요. 그 밑에 핵심 테스트 좀 볼까요? 이거 별표 좀 해보세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을 엑기스만 뽑아봤거든요. 자, 이건 아까 한 거죠. 자료의 인위적인 통제, 도구와 구조와 표준화되어 있는 거. 이거는 누가 제일 세요? 자료의 인위적 통제.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 자료의 조작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구조와 표준화. 이건 뭐? 실험법이 최고 세고요. 뭐가? 참여관찰법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문지법이랑 면접법을 구분하죠.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문헌연구는요? 문헌연구는 여기 못 넣어요. 왜냐하면 자료의 인위적 통제라는 건 여기서 자료는 뭘 얘기하는 거니까요? 1차 자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자료를 가공해서 하는 2차 자료 연구하는 문헌연구법은 여기에 애초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헌연구 여기다 넣으면은 그러니까 문제에 이걸 해놓고 문헌연구법을 넣었다. 그럼 그 사람은 예, 이 연구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출제자입니다. 출제자 자체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통제를 가해서 변화를 관찰한다. 이러면 요 네 개 중에 뭐게? 자, 통제를 가하고 변화를 관찰한다. 봐봐. 요거지. 통제를 가하고 변화를 관찰한다. 관찰한다에 낚이시면 안 돼요. 관찰한다 그러면 다 참여 관찰인 줄 알아?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포인트죠. 통제를 안 가하고 관찰하는 거면 뭔데? 참여 관찰이 맞지만 어떤 통제, 자료의 조작을 가하고 관찰하는 거면 뭐요? 그렇죠. 실험법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언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뭐예요? 질문지법하고 면접법도 해당되죠. 언어를 통한 자료의 수집이니까. 그죠? 그죠? 자, 진짜 짜증나는 거 보여줄게. 진짜 짜증나는 거 보여줄게. 언어의 상호작용을 사용했다. 뭐? 면접법이랑 질문지죠. 어렵지 않죠? 얘는요? 이건 그냥 면접법만 됩니다. 뭐? 언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면 면접법만 됩니다. 왜요? 중시니까요. 어이, 기억해? 내가 상호작용을 뭐라 그랬지? 무엇라 그랬어요? 상호작용을? 기억나요? 상징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얘기했잖아요. 왜 이래? 처음 들어? 업무? 언어적 상호작용이 뭐라 그랬어? 나하고 타인이 서로의 뭐를? 서로의 의지를 주고받는 거잖아. 내 뜻을 전달하고 상대 뜻을 전달받고, 그래서 그 결과 내 행동이 바뀌든가 상대방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는 행동, 이런 게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니까 설문지법에는 그게 압도적으로 적어요. 애초에 상호작용이 끽해야 뭐? 면접자가 설문을 줄 때 1회, 설문 받을 때 1회,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엔 뭐예요? 연구자 그냥 분석만 하잖아요. 그 상호작용이 아예 안 생겨. 그냥 왕복 한번 끝이야. 면접은 계속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시란 말이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재밌는 말. 응답이 필수적인 거 뭐야? 이것도 잘 생각해봐. 응답이 필수적이다. 응답을 안 하면 연구가 안 돼. 일단 질문지법. 설문에 응답 안 하면 연구가 되니? 두 번째, 면접법. 응답 안 하면 안 되지. 참여 관찰은 애초에 응답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실험법도 연구자가 뭐 하는 것이므로? 관찰하는 것이므로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큰 거는 양적, 질적, 질적 연구죠. 그 다음에 면접법과 차별관찰법 답하시면 될 것이고. 자, 질문지법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OX. 있죠. 네. 인간의 주관적인 거를 파악할 수 있죠. 어떻게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을. 주관적인 의식 이러니까 헷갈려.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거.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수치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파악할 수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이런 거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를 만드시면 되죠. 이해가세요? 국가가 부자인가?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GDP 액수를 쓰시면 되죠. 우리나라 GDP는 4억 달러인데 미국은 14억 달러입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질문지법은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크긴 뭘 커. 근데 있잖아. X입니다. 노예요. 질문지법은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아니라 설문 문항을 작성할 때쯤에는 거기에 유의사항 정도로 넣을 수 있겠지만 질문지법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누구랑 누구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증적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실증적 연구는 자와 연구 대상이 뭐 돼 있다?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다. 연구 과정상에서 연구 대상하고 연구자가 만날 일이 없어요. 다이렉트로 1대1 컨택을 할 일이 없어요. 설문지법은 설문지 주고 설문지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 실험법은 실험하는 거 관찰하잖아. 연구자가 실험 대상을 만날 일이 없다니까 만나면 안 돼. 심지어. 자,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상 문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풀지 말고 마라톤 푸세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태도.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걸로 우리는 뭘 다 했냐면 1단원 내용을 다 했어요. 이제 어려운 거 다 한 겁니다. 자, 거기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는 기출문제 확률로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요거 문제 나왔던 게 2018년 문제인가 2019년 문제인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잘 안 나오는 실제로 출제 퍼센테이지도 되게 낮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기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있죠. 거기에서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보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객관적인 태도. 이게 뭔지만 구분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알고는 계셔야죠. 자. 자, 이제 이게 연구 방법론이라고 했으니까 연구하는 태도를 토킹 어바웃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태도? 객관적 태도. 자, 여기서 객관적인 태도라는 건 누구의 시선에서 제3자의 시선에서 뭐 없이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자, 여러분 편견하고 선입견이 무슨 뜻이게요? 자, 우리가요 CF,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당신들의 상식을 높이기 위한 단어 팩트라 그러죠. 사실. 사실은 뭘 사실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실은 무엇일까요? 뭘 팩트라고 하죠? 사실의 뜻이 뭐예요? 사실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다시 물어볼게요. 뜻이 뭐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일상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요.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 나중에 생윤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의외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용어를 느낌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아니, 국어사전 한번 찾아봐서, 얘들아, 너네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씩도 외우잖아. 야, 국어사전 찾아봐서 한 20개 보면, 야, 영어 단어는 100개 외우면 한 20개 남고 다 까먹지만, 국어사전은 100개 찾아보면 한 60개 니네 머리에 남아. 국어인데? 우리나라 말인데? 안 찾아봐. 희한해. 그러고서 뜻 모르고 어디 용감하게 덤벼. 야, 읽을 수 있는 거랑 뜻을 아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사실은요, 팩트란 두 가지가 되면 팩트예요. 하나는 뭐?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뭐라고? 논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 알고리즘으로 굴렸을 때 말이 돼야 해요. 이해가요? 수학을 풀면 이 문제가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그지? 순서대로 풀려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논리적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증명돼야 해요. 또 하나는 플러스. 논리적인 증명 하나만 갖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논리적인 증명이 되고 그 이후에 경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경험적이란 건 뭐예요? 경험은 뭐예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 5가지로 뭐? 확인할 수 있는 걸 경험적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팩트라는 건 얘와 얘가 다 된 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학문 중에는 이거 두 개를 다 할 수 없는 학문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 하나만 돼도 사실로 인정하는 학문이 있지요. 뭐요? 수학이요. 수학은 이걸 애초에 수학은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학문이라 수학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죠. 물 1 더하기 1은 2다? 여러분 그거 증명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적 세상에서 1 더하기 1이 2임을 증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 진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심상 속의 세계에서 1 더하기 1은, 자연수 1 더하기 1은 당연히 이지만, 현실에서 물 한 컵과 물 한 컵을 섞으면 물 한 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얘만 돼도 뭐로 봐요? 얘만 돼도 사실로 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제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케이스죠. 자, 그러면 편견은 뭘 편견이라고 하는 거냐? 편견이나 선입견은 뭐? 얘나 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믿는 거예요? 사실로 믿는 거예요. 뭐라고? 경험적 증명이나 논리적 증명이나 경험적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로 믿는 것. 이게 편견입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 봤어요?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증명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아, 물론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 뭐 뚱뚱하면은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면 뼈마디에 칼슘이 빠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있잖아, 나 탱탱 팻 타신 분도 바닥바닥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 나. 왜 이래 표정들이? 생각보다 나 되게 열심히 잘 움직이거든. 물론 무릎이 앞에 맨날 갤갤대긴 하지만.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느낌에 내가 유병장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데 유병장수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갤갤대고. 그래서 올해 1월 2일 날 내가 보험 가입하시는 그 플래너 분에게 뭘 했냐면 내 보험 주소를 다시 좀 확인했어요. 몇 살까지 실비보험이 돼 있나 100살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는 좀 덜 걱정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는 거 이걸 뭐라고? 객관적인 태도라고 그래요. 제3자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딴 거보다 이 말과 이 말이 나오면 그냥 객관적인 태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성은 읽어보십시오. 개방적인 태도. 자, 요건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자,
개방적인 태도는 반대말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반대말이면 뭐겠어요? 폐쇄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개방적인 태도는 열린 태도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 연구 결과 있지. 내가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뭘로 언제든 바꿔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정적인 결론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증명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누군가가 새로운 증명을 내놔서 이게 옳다라고 다시 증명해내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는 뭐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대한 뭘 의미합니다? 수용하는 태도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옛날 제 책을 보고요. 올해 내 책을 보면 네, 옛날 책한테 되게 미안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하게 싸구려스러운 걸 책으로 썼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후배 선생이 자기가 책을 썼다고 파일을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주고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이 후배 선생이 되게 잘 써요. 내용을 정말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일단 기프티콘을 먼저 보내고요. 네 것 좀 갖다 쓸게. 서로 다 그렇게 크로스해서 우리는 저작권 개념이 서로 희박하게 걔도 내 거 한 3분의 2는 베꼈을걸요. 그래서 서로 희박해서 뭐라고요? 잘된 거는 받아들여야죠. 내 거 욕심내지 말고 내가 우기지 말고. 자, 이게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책 보시면 의미는 사회현상을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 예,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방적인 태도는 뭐는 아니에요? 무비판적인 수용을 개방적 태도라고 하진 않아요. 홀릭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업을 하면 내가 막 하면 내가 하면 이러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받아들이되.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상대주의적인 태도도 역시 여기 봐봐. 상대주의. 이거 나중에 저기 우리 내신으로 하셨던 분 문화상대주의 이겁니다. 자, 이것도 상대주의적인 태도라는 건 거기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여? 책에 보면 현상이라는 건 전 세계 어떤 데서 항상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지역마다 달라. 내가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되고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냐.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밥 먹어야 되는 거랑 저기 북극의 이누이트족이 밥 먹는 건 다른 얘기야. 초원에서 밥 먹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밥 먹는 건 다른 얘기야. 전혀.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된다고? 고려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건 상대주의적인 태도에서는 그 파란 것이 있지. 뭐? 역사랑 문화랑 지역적인 배경을 뭐하라고? 고려하라고. 그 사회 나름의 특수성. 그래 그 밑에 기억 보시면 그 사회의 맥락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 사회의 맥락에서 기억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성찰적 태도. 봐봐. 자, 나봐봐. 성찰적 태도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반성이에요. 뭐라고? 성찰적 태도라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문화 현상, 그러니까 뇌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성찰적으로 보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게 돼요.
숨겨진 이면을 파악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은 누구를 성찰적으로 보면? 나를 성찰적으로 보면 반성하자는 얘기고요. 현상을 성찰적으로 보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어느 한 면, 보이는 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항상 뭘 보라고? 숨겨진 이면을 봐야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현상이라는 건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현상이라. 자연현상은 단순해요. 보이는 게 다예요. 열을 가면 끓어요. 됐잖아. 거기에 다른 이유와 의미가 없지. 근데 예를 들면 내 여자친구 혹은 내 와이프가 우리 꼬맹이가 우리 와이프가 화를 내. 이유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생일인데 선물을 안 했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까놨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새끼 오늘 아침에 자기 깨워준다고 해서 안 깨워주고 나가서 삐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유는 수백 가지라니까? 그래서 잘 봐야 돼. 도대체 왜 열받아? 제가요, 우리 와이프한테, 물론 우리 와이프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겠죠? 인정합니다. 많은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애기 첫애 가졌을 때, 둘째랑 첫애 가졌을 때, 제가 정말 먹을 거 다 사다 바쳤습니다. 먹을 거 뭐 사다 달라는 건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구해왔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외 구해본 적 있어요? 저 있어요. 구했어요. 진짜 구했어요. 첫 번째는 12월 20일 날 참외가 먹고 싶다 그러길래, 첫 번째는 저 일산 근처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참외를 갖고 왔고요. 이 수소문 해봤더니 아는 분께 건너 봤더니 거기에 그걸 갖고 왔어요. 일산 나이트클럽 가갖고. 우리 와이프도 되게 와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때 먹고 싶대요. 없잖아. 근데 내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전라도 쪽, 장흥 쪽인가 해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형님, 참외가 먹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야,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전화 몇 군데 소리, 야, 어디서 참외 하긴 해! 야, 근데 1kg에 되게 비싸도 되게, 갔어, 그냥. 장흥 내려가서 참외 사왔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자기는 먹을 거로는 불만 없다며. 물론 다른 게 불만이 많아서 문제인데, 먹을 거는 불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슬프죠? 네, 우리 아들들한테도 먹을 건 잘 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먹는 거에 진심인 가족이라서.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퀴즈들은 패스. 2단원, 57, 오마이 깜짝이야. 괜찮니? 괜찮니? 윤수 괜찮니? 이제 칸막이 살인마인가요? 자, 오케이. 거기 57쪽 개인과 사회 구조를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좀 금방 쉬는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여기 단원이 하나 넘어가니까 잠깐 쉬었다가 리프레시하고 다시 합시다. 오케이, 끝.